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랩입니다. 자, 앞에 동영상에서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지금서부터는 자기소개서 1번 문항 합격 사례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쓴다 그러면 대학마다 1, 2, 3, 4번 문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받아서 그냥 자소서를 쓰는 게 아니라 자소서를 쓸 때 꼭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원하는 대학교, 학과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교과 성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다른 학생에 비해서 수상 경력은 어떠한지, 또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전공 적합성은 어떠한지, 또는 뭐 리더십이라든가 봉사활동은 어떠한지, 또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현재 재학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프로파일은 어느 정도인지, 내가 만약에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인지 아니면 자사고인지 특목고인지 강남권 고등학교인지 과학고인지 영재고인지에 따라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내가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해서 대학에 제출하는데 대학에서 과연 이 자소서를 어떠한 항목으로 활용하느냐, 이걸 꼭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자소서에서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볼 것이냐, 이 부분을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자기소개서를 우리가 써서 작성을 하게 되어질 때 5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자소서를 제출을 받긴 하지만 면접이 없는 학교가 있고, 두 번째는 자소서를 제출을 받긴 하지만 면접 자체가 문제풀이 시 구술 면접을 진행하는 서울대, 연대, 고려대 같은 학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기반 면접과 재시문 기반 면접을 동시에 진행하는 연세대나 고려대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재시문 기반 발표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들, 또는 제출서를 기반으로 해서 인적성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죠. 내가 만약에 대학교 원서를 6개를 쓰니까 그냥 6개를 쭉 원서를 쓰고 4번 문항만 다 바꿔서 쓴다는 얘기는, 그걸 어떻게 보면은 모든 학과가 동일한 평가 기준을 가져올 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를 쓴다면 결국 자기소개서 요구하는 바가 달라요. 왜 다르냐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는 학생부 받죠. 그러고 난 다음에 면접이 문제풀이식 구술 면접이기 때문에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역량을 면접을 통해서도 평가하고, 그 다음에 학교생활 기록부를 받아보기 때문에 학생의 학업적인 역량은 다 평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소개서에서 어떤 부분들을 보여줘야 되냐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습 경험 또는 배우고 느낀 점, 그걸 통해서 본인의 노력의 과정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자기주도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왜? 학교생활 기록부와 면접을 통해서 학생의 학업 능력을 충분히 평가하기 때문에 자소서에서 학업 능력을 많이 담을 필요도 없어요. 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원서 쓰는데 나 공부 잘한다, 공부 잘했다, 이 얘기를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렇게 쓴다면,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성균관대, 서강대나 이런 학교를 만약에 쓴다면 성균관대, 서강대나 이화여대나 중앙대는 자기소개서를 제출을 받긴 하지만 면접을 안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교에서는 면접이 없으므로 학생의 학업적 우수성 또는 발전 가능성을 아주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게 기술함으로 인해서 입학사정관들이 자기소개서만을 보고도 면접을 실시하지 않으니까 학생에 대한 학업 능력과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 그리고 학생에 대한 신뢰도가 충분히 마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원서 지원을 6개를 하는데 6개 학교를 똑같이 원서를 쓴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원하는 학교가 예를 들어서 재시문을 기반으로 하는 학교와 재시문을 기반하지 않는 학교로 원서를 쓰게 된다면 간단히 말하면 평가 기준이나 내가 어필해야 되는 부분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효과적인 자소서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 문장 자체가 막 그 화려하게, 그 다음에 막 엄청 그 글솜씨가 좋게 뛰어나게 문장 구조와 막 서술 방식이 되게 훌륭하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흔히 말해서 소설을 쓰거나 수필을 쓸 때는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지만,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거는 공통 문항이 있다 하더라도 지원 대학이 다 다르고 지원 대학에 따라서 면접의 유형과 자기소개서의 활용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원서를 쓰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점을 꼭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합격생 자기소개서 분석을 먼저 좀 합시다. 자, 이 학생을 보니까 한림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의예과에 합격을 한 학생이에요. 근데 이 학생은 지금 보니까 내신 성적이 1.14죠. 내신 성적이 아주 우수합니다. 이 정도의 내신 성적이면 사실 어떤 의예과에 원서를 쓴다 하더라도 내신 성적이 부족하진 않아요. 근데 이 전형 자체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1단계 서류평가 100% 다음에 1단계에서 1단계 서류 70에 면접 30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프로파일이 고려돼요. 근데 이 학생은 지금 보니까 학교 프로파일이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목고나 자사고나 영재고의 학생들에 비해서 학교 프로파일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다음에 장점이라고 하는 건 이 학생은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상당히 높아요. 한림대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과, 탐구는 2개 과목이고 4개 영역 중에 3개 영역 등급업이 4라고 했고 영어를 반영할 때는 영어를 1등급, 한국사 3등급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통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비율이 약 한 30% 정도가 충족 가능하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경쟁률이 16명 모집에 325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이 20.31대 1이지만 최저학력 기준을 고려하면 실질 경쟁률이 약 3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학생들 간의 교과 성적의 내신 편차폭이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 폭이 커지니까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최고 점수가 1.03으로도 뽑히지만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은 1.78까지도 범위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한림대학교는 교사 추천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과학과 학생들은 어렵겠죠. 그렇죠? 자, 이 학생은 이러한 특징이고 그 다음에 입시 결과를 보면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1에서 1차 합격을 했는데 최종 합격을 하지 못했어요. 카톨릭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불합격을 했고 전남대학교 학생부 교과 치의학과에 원서를 썼는데 불합격했어요. 그러니까 교과 성적이 우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불합격한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그 중에 추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의학과 관련이 되어진 조금 전공과 관련이 되어진 심화된 내용들, 수상 경력을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이 이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조금 더 본인이 학습의 심화, 전공의 심화를 좀 더 깊이 있게 써서 흔히 말해서 임팩트 있는 자소서를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글 구성을 하고 있잖아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학생의 지금 글의 내용을 보면 가장 큰 특징이 첫 번째는 학문 간의 연결고리를 따라서 유기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학문 간의 연결적 관계, 유기적인 학습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학생은 화학 수업을 들으면서 DNA의 나선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생명과학과 연결성이 있다는 부분들을 이해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여기까지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내가 해당 어떤 한 과목, 수학 또는 뭐 영어, 국어 한 과목에 대해서 학습의 발전 과정을 적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특히 과학교과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적거든요. 생명과학과 화학 과목을 공부하다 보니까 서로 유기적인 연결관계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파악함으로 인해서 내가 의학에 대한 적합성이 있다라는 부분이나 학업적인 성취도가 커졌다라는 걸 강조하는데 주의하실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자기소개서의 소재를 많이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들은 특히 생명과학과 화학 교과목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본인이 이런 학문 간의 연결고리를 꿰뚫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소재로 많이 삼기 많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소서 쓸 때 꼭 확인하셔야 되는 건 내가 설정한 소재가 과연 나만의 소재이냐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 소재냐를 꼭 보셔야 되겠죠. 만약에 여러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 소재라면 첫 번째는 소재의 독창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유사도 검사에 어떤 의심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격생들의 자기소개서를 미리 좀 검토하셔가지고 소재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 저희 하이퍼리뷰 홈페이지 오면 합격생들의 자기소개서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열람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참고가 되실 것 같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진행하는 얘기를 보면 국내 연구진의 혈우병 환자의 소변에서 채취한 세포로 만든 역분화 줄기세포를 크리스포 유전자 가위를 이용하여 교정한 뒤 혈우병 sen지에게 이식하여 출혈 증상을 개선하는 기사를 읽었다. 유전자 가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접하기 위해 유전자 가위 적용 문제를 논의하는
교과 교내 과학 토론대회에 참여하였고 자료 탐색 중 중국에서 유전자 과이로 인간 배아 실험을 한 것을 비판하는 논문을 읽고 이 기술이 생명윤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어졌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점에서도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학생들이 탐구 활동으로 많이 활용하는 거, 기사라든가 논문이라든가 인터넷 검색 같은 것들을 많이 얘기하게 돼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학습의 본 과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내가 의학에 관심이 많아서 첫 번째 관심과 흥미가 생겼죠. 관심과 흥미가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관심과 흥미의 다음 단계는 탐구 활동 과정이거든요. 탐색 과정. 그러기 위해서 책을 읽거나 신문 기사를 찾거나 논문을 읽거나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기사를 검색하거나 이런 검색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과정에 노력의 과정이 전개가 되는데 이런 검색 과정들은 자칫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임팩트 있는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 마치 내가 뭔가를 대단히 한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소재를 끌어다 당겨서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되게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 주의해야 되냐면 이러한 기사를 검색한다든가 논문을 읽는다는 것은 탐구 과정으로서 중요한 과정인 것은 맞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맞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런 것들이 임팩트 있는 자소서 마치 내가 뭔가 결과를 만들었다. 내가 마치 뭔가를 깊이 있는 학습을 했다.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끌어다 당겨서 쓰는 소재다 보니 많은 학생들에서 자소서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혹시 사실 아닌 거 아니야? 얘가 그냥 이거 뭐 어떻게 인터넷에서 따가지고 쓴 거 아니야? 이런 내용으로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쓸 때는 특히 주의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요. 자, 대회 당일에 반대측으로 임할 때 유전자 가해의 윤리적 문제를 중점으로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찬성 측으로도 임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불가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랬어요. 그렇죠? 내용은 중약입니다. 자, 이 자기소개서의 내용은 우리 블로그에 올려놨지만 저희 하이퍼리뷰 홈페이지에 있는 합격생들의 자소서 중에 일부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하이퍼리뷰와 그 다음에 멘토들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단으로 발췌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 활용하시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자기소개서의 전체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가시면 중략되어진 이하의 부분들 1번, 2번, 4번 문장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학생의 전체적인 자소서는 제가 볼 때는 잘 쓴 자소서라고 평가가 되어져요. 그런데 이 자소서의 내용이 약간 제가 볼 때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일반계 고등학교의 심화된 학습 과정에 대한 부족 이런 단점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약간 좀 더 본인이 심화된 과정까지 접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학문의 유기적인 관계라든가 아니면 이런 신문 기사나 논문에 대한 얘기들을 엮어서 썼어요. 그 다음에 조금 약간 약한 부분들은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본인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한 기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자기소개서는 글의 마지막이 되게 중요해요. 왜? 내가 어떤 동기로 어떤 노력을 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다 이거예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네가 그렇게 뜻있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했었던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네가 마지막에 배우고 느낀 점 이런 부분은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활동이 의지가 있고 깊이가 있고 많은 시간을 노력을 했다면 당연히 그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느끼는 점들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글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은 사실 좀 너무 일반적인 서술이라고 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기술의 개발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내용 자체가 그렇게 신선한 느낌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첫 번째 한림대학교 의학과에 합격한 학생의 자소서의 내용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소서는 사실은 꼭 어떤 패턴으로 써야 된다는 건 없다고 생각이 돼요. 뭐 1번 문항이니까 1번 문항 이렇게 써야 돼. 아니면 글은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런 건 없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소서 쓸 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커버하고 내가 지원하는 학교 면접의 유형에 적합하게 자소서를 구성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자소서는 잘 썼다. 또 뭐 두 개의 자소서를 비교해서 점수를 준다.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 두 개의 자소서라 하더라도 그 두 개의 자소서가
동일한 평가 기준에서 평가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서울대를 쓰는 자소서와 고려대를 쓰는 자소서는 다른 거고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 쓰는 자소서와 특목고 학생이 쓰는 자소서는 다른 거예요. 또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교과 성적이 우수하지 않고 비교과가 우수한 학생이 쓰는 자소서는 또 다른 거거든요. 그쵸? 이해되시죠? 자, 다음으로 두 번째 학생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이 학생은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으로 해서 서울대 의대를 합격한 학생입니다. 자, 자소서의 영향력이 사실 제일 큰 데가 어디가 영향력이 크냐? 그럼 당연히 의치안이죠. 왜냐하면 면접 시간이 기니까. 그러니까 학생이 가지고 있는 지원학과의 적합성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인성이나 가치관까지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의치안. 이게 제일 큰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교대. 면접 시간이 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대 같은 경우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제출서를 기반으로 해서 인적성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들.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요한 거는 내가 뭔가 부족한 학생들. 교과 성적이 부족하거나 수상 경력이 부족하거나 활동 내역이 부족하거나 그래서 뭔가 자소서를 통해서 뭔가 어필을 하거나 역량을 키워야 되는 경우들. 이런 학생들에게 자소서의 영향력은 크다 할 수 있고 자소서가 영향력이 전혀 없는 경우는 뭐냐면 완벽한 학생. 나는 내신도 좋고 뭐 다 좋아. 그러면 사실 자기소개서 대충 적어도 원칙에서만 어긋나지 않으면 붙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학생들은 별로 좋지 않지 않을 거예요. 존재하지는. 자, 이 학생을 보면은 자, 내신 성적이 1.06입니다. 아주 우수하죠. 정말.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으로 원서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보니까 이 학생은 이제 전북의 일반계 고등학교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연결시키면 이 학생은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전북의 일반계 고등학교라고 하면 지연 전형으로 적합한 거는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이 딱 적합하죠. 여기에다가 이제 이 학생이 수능의 최저를 충족을 했다면 가장 적합한 전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쵸? 지원은. 그런데 이제 연세대학교 특기자 전형은 불합격을 했죠. 그 이유는 학생이 일반계 고등학교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특목고나 자사고 영재고 학생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고 그러면 결국은 교과 성적만으로 대학을 가는 건 아니죠. 그쵸?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교과 중심의 선발 변형이라고 볼 수 있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이런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들은 사실은 교과 성적 외에 비교과 활동의 내역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합격생들의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좋다고 해서 여기를 붙을 수는 없어요. 전형적으로 와서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일반계 고등학교보다는 학교 학생들이 뭐 자사고나 특목고나 영재고나 강남권 학생들 같은 학생들이 더 유리한 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천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긴 해요. 그렇죠?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그 다음에 인제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인제대학교는 합격을 했는데 지금 이런 전형들은 좀 떨어진 거예요. 왜 떨어졌냐 하면 제 생각으로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의 프로파일이 이런 연세대학교 특기자나 가천대 학생부 종합이냐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에 지원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학교 프로파일이 떨어지고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다 보니까 의학과 관련이 되어진 과학과 관련된 심화적인 학습의 내용들이 부족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량평가에서 떨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이 학생이 자기소개서를 쓴 걸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면 꼭 내가 서울대 의대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천대 의대보다 높거나 아니면 인제대 의대보다 높은 학교는 아니다. 물론 서울대 의대가 당연히 좋은 의대인 건 맞는데 입시에서는 꼭 내가 서울대 의대 붙으면 밑에 있는 연세대학교, 카톨릭대학교, 성균관대, 울산대 다 붙어야 서울대 붙는다가 아니거든요. 밑에 다 떨어져 서울대 의대만 붙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대학마다 평가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사실은 서울대 지역균형이 학생에게 가장 적합했죠. 내신 성적 아주 우수하고 그 다음에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이면서 최저학력 기준을 이 정도 선에서 충족할 수 있는 실력이었으니까 아주 적합한 전형이었다고 볼 수 있고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저는 처음에는 학부모님과 떨어져 전주에 전학 온 후 자, 낯선 환경에 대한 외로움과 인류대학에 입학에 대한 중압감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떨쳐버리기 위해 학업에 집중했고 동아리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랬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자기소개서의 내용의 서술 방식 자체가 앞에서 썼던 학생들하고는 좀 달라요.
앞에 썼던 학생들은 여기 보면 앞에 처음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한문간의 연결고리를 따라서 유기적인 학습을 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 화학 수업에서 배운 DNA의 나선 구조 등 하면서 집중적으로 본인의 학업 우수성을 강조하려고 했다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글의 처음에 가볍게 그리고 솔직하게 본인의 생각들을 기술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자기소개서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뭔가 꾸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솔직한 생각들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도 커다란 장점이라고 봅니다. 1학년 때 화학원을 배우면서 과학에 대한 관심을 두게 되었고 다양한 동아리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학에 대한 폭넓고 심층적인 학습을 해보고 싶었지만 지방세조 고등학교의 기수학 생활을 하다 보니 대학이나 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과학 행보에 참석할 수 없었다. 여기까지. 이러한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내 과학기자 동아리 스팀 크리에이션을 가입했습니다.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서 교과서를 읽으며 일상생활에 활용될 수 있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찾아본 후 기사화하기 위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고등학교 수준 이상의 정보들이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수집한 정보들을 분류하고 분석한 후에 그 내용을 정리하여 동아리를 발표했고 과학동안 청소년 과학기자란에 기사를 올렸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자소서는 좀 부정적인 평가를 하려고 하면 이거죠. 아니 의대를 가려고 하는 애가 도대체 자소서에 전혀 내용이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임팩트가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 그러니까 심화된 학습, 내가 뭐 소논문을 썼다, 나는 막 좀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생명과학과 화학의 유기적인 관계를 이해하고 또는 막 의학과 관련해 되어진 적합성 또는 뭐 실험의 내용들, 학업적 엄청난 우수성 이런 분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학생이 여기까지 쓴 내용을 보면은 그냥 가볍게 대부분의 내용을 진행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과정에서 한 게 청소년 과학 기자란에 기사를 올렸다. 이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임팩트 있는 자소서는 되지는 못하는 거죠. 대신 이 학생의 자소서가 보여주는 것은 되게 사실적이고 진솔한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뭔가 거짓으로 꾸며냈다는 느낌보다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소서가 아까도 말씀 임팩트 있는 자소서라는 게 꼭 결과를 거대하게 또 엄청 남들이 못한 거를 크게 이게 아니라 사소하고 평범하지만 그 안에서 솔직한 생각을 드러내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생각들을 담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임팩트 있는 자소서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소서를 되게 훌륭한 자소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성한 여러 가지 기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은 이온 음료를 제품별로 분석하여 그 기능이 미세한 차이를 밝혀낸 것이었습니다. 다양한 이온이 체온 내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알아보았고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직접 전기 분해해보는 등 일주일 내내 기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매달렸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교과서 외적인 수준의 높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난해한 과학적인 원리와 현상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졌고 물론 이러한 자소서가 사실은 이런 연세대학교 특기자 전형의 원서를 쓰거나 만약에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의 원서를 쓰려고 한다고 한다면 사실 이 자소서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런 전형들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만 원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특목고, 자사고, 영재고 학생들이 같이 원서를 들어오다 보면 결국 이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라는 것은 결국은 심화 학습 과정의 부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학교의 원서를 쓰기에는 자소서가 좀 더 역량이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자소서가 서울대에서는 먹히는 자소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 대학에 따라서 자소서는 다르게 작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만약에 이 자소서를 서울대의 자소서로 활용을 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연세대나 한양대를 쓸 때 이러한 패턴 구조가 아니라 연세대나 한양대 쓸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의학이나 또는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해 되어진 심화적인 학습의 내용이나 탐구활동의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담았다면 연세대나 아니면 가천대, 한양대에서는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았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다음 학생은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으로 의예과를 붙은 학생이에요.
자, 이 학생은 내신 성적이 1.90입니다.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을 내신 1.90으로 의예과를 붙는다. 그러니까 내신 성적은 사실은 안 좋다고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래도 의대를 가려고 하면 아무리 안 해도 내신 성적대가 1.5 이내 정도의 성적대가 일반적이거든요. 1.33만 대대 대부분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1.9 정도가 되어졌다라고 하면 사실은 내신 성적이 상당히 많이 밀린 거예요. 1.9 내신 성적이면 서울대학교 의예과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서강대, 성균관대 같은 대학교에 공학계열로 원서를 써도 붙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고 이 학생은 1.90이고 지금 봤더니 지방의 명문 자사고라는 특징이 있어요. 학교 프로파일이 우수한 거죠. 학교 프로파일이 우수하다 하더라도 이 교과 성적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는 못 돼요. 교과 성적은 부족하다고 봐야 되고요. 자, 수상 경력, 동아리 활동, 창의 체험에 따라 세부 능력 활동은 좀 우수한 편이지만 수상 경력이나 동아리 활동은 그렇게까지 우수하다고 할 수 없어요. 교과 성적이 아무래도 1.90 정도 되다 보니까 수상 경력이 거기에 걸맞게 대부분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부족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학생의 장점은 이거였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이 모집 인원이 75명에 지원 인원이 600인명으로 경쟁률이 8.01대 1이었습니다. 1단계는 자, 서류평가로 해서 1단계 2배수 선발하고 난 다음에 2단계 면접 구술고사 100%인데 제 생각으로는 이 학생은 면접 구술고사의 강점이 상당히 있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학생이 성균관대학교 논술 전형에 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1단계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성균관대의 논술 전형에 붙은 것처럼 특히 이런 의학과 관련이 되어진 면접에 강점이 많은 학생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하고요. 다른 대학의 경우에 보면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자 불합격,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도 불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자사고라 하더라도 내신 성적이 1.90 정도의 내신 성적이라고 한다면 연세대나 고려대 같은 이런 의학 계열의 지원이 사실상 어려웠던 거예요. 다 떨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붙었었던 이유는 서울대라고 하는 특성에다가 그 다음에 서울대의 면접평가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발생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학생은 자소서를 과연 어떻게 썼길래 서울대학교 자소서를 썼길래 연세대나 고려대는 다 떨어지고 서울대학 붙었냐, 서울대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저는 왜 라는 탐구 정신을 가지고 학업에 임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도 많은 학생들의 자소서에서 대부분 다 제시되는 내용이에요. 대부분 다. 고등학교 입학 직후에 저는 중학교 때처럼 단순 이해와 암기로 공부를 했지만 이러한 학습 방법으로는 고교에서 만족스러운 성적을 낼 수 없습니다. 저는 많은 고민과 질문 끝에 학습의 태도를 바꾸고자 결심을 하였고 왜 라는 학습 태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원리를 이해해 학습 내용을 완전히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해설 내용의 의문을 제기하고 그 답을 스스로 탐색해 나가는 탐구 학습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금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좋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뭔가 공부를 하게 되어질 때 본인의 기존의 학습 방법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왜 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를 붙이면서 호기심을 키워나가면서 학습으로 발전시켰다. 되게 좋은 내용인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내용의 소재가 너무 많아요. 자소서에서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소서를 쓸 때 내가 생각하고 싶은 거를 그냥 쓰지 말고 먼저 내가 의대를 가고 싶어. 그럼 의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 또는 서울대를 지원하는 상위권 학생들이 자소서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걸 먼저 보고 난 다음에 내 소재의 어떤 그 독특함을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의 소재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런 소재의 내용들은 누군가의 글을 베끼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 학생이 의심을 받을 정도로 남의 것을 베껴 쓰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본인의 독창적인 글이긴 하지만 제가 강조하는 부분들은 이러한 생각들을 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의 독창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학생의 자소서와 내 자소서를 비교 평가를 해서 소재 선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후 왜 학습법을 적용하여 나니 이전에 공부할 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던 부분들이 의문점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의문점들을 과학 서적 또는 검색을 통해서 해결해 나아갔다. 그 다음에 보면은
자, 결합의 원리를 이용해 탄화수소의 첨과 반응해서 왜 탄소가 다중결합을 잘 끊어지는지 등을 탐구해 보았습니다. 또 인간의 면역 체제가 왜 자신을 공격하지 않는지 궁금해 알아본 뒤 자기 물질과 피자기 물질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미분 가능을 표현하는 교과서 외에 수식이 없을지 궁금하여 이를 생각하고 만들어 보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활동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습득 터득한 부분이 나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제가 의문을 가진 내용을 토대로 해서 모의고사를 만들어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의문이 완전히 제것이 되어졌는지 확인해 보았으니 이런 학습 과정을 통해서 교과 내용의 전체적인 틀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모르는 것은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 진리의 탐구가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보게 되어졌다. 나머지 내용은 중략입니다. 자, 이것도 보면 이 학생도 사실은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좀 솔직한 느낌을 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많이 자기 자신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학생의 학습 과정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소재들을 가지고서 조금 더 솔직하게 글을 엮어나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학교에 이 정도 내신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유혹을 많이 받겠죠. 왜냐하면 학습의 과정에 대한 기술보다는 조금 더 심화된 내용들, 논문 작성이나 탐구 활동이나 이런 실험의 과정들을 좀 넣음으로 인해서 본인이 마치 교과 성적은 떨어지지만 되게 뛰어난 학업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자소서가 좀 더 평이하고 사실적이며 솔직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단점은 뭐냐면 충분히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약점이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의문점을 가지고서 호기심을 키우면서 학습을 진행했다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모의고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친구들과 선생님과 같이 의견을 나눠서 풀어봤다는 내용들이나 그 다음에 글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이 진리의 탐구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알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은 그냥 흔한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소재 자체가. 이런 부분들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장점이라고 본다면 학생이 좀 더 내용을 본인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은 단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소서는 제가 말씀드릴 때는 이런 자소서는 만약에 내가 서울대를 원서를 쓸 때는 적절한 자소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서울대 일반 전형이 아니라 다른 전형이라면 또 거기에 맞는 자소서의 구성이 필요하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숭실대학교에 합격한 학생의 자소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학생의 자소서는 되게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소서만으로도 사실 이 학생은 붙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교과 성적이 2.7 정도 등급이에요. 내신 성적은 사실 좋은 내신 성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또 그렇게 나쁘다고도 할 수 없어요. 자연계의 내신이 2.7이면 그래도 뭐 인문계로 따지면 내신 성적 3.23 정도의 내신 성적과 같이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의 일반계 고등학교고 그러니까 숭실대학교에 지원했고 숭실대학교 전형에 학생부 종합전형 없고요. 수능 세장력 기준 없고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보니까 1단계 소리평가하고 2단계에서 면접 30%를 지원하는 전형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지원한 대학도 적합하죠. 그렇죠? 여러 가지 구조를 봤었을 때 이 정도의 성적에다가 그 다음에 일반계 고등학교 그 다음에 숭실대학교 SSU 미래인재 전형으로 물리학과를 지원했다. 적절한 지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보면 이 숭실대학교 물리학과의 전년도의 최종 합격자의 최종 평균 성적이 내신이 3.09였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성적에 있어서 사실 그렇게 부족하진 않았어요. 평균 성적에 비해서. 이 학생은 어디 지원했냐면 국민대학교 국민프론티어 전형에서 나노전자 물리학과에 합격을 했어요. 자, 세종대학교 창의인재 물리학과는 불합격했고 동국대학교 두드림 반도체 물리학과에서 1차 합격을 했어요. 2차는 못했고 그 다음에 광운대학교 참비인재 전형에서는 합격을 했는데 면접에 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스펙으로 지금 가능한 데가 국민대학교나 그 다음에 광운대학교는 붙었어요. 붙었는데 지금 동국대학교나 세종대학교는 떨어진 거죠.
특징적으로 본다면 동국대나 세종대 같은 학교는 틀림없이 교과 성적이 다소 부족했을 거예요. 경북대학교 창의인재는 아무래도 교과 성적을 좀 더 많이 반영하는 대학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동국대 같은 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몰려드는 지점이잖아요. 동국대, 그 다음에 뭐 건국대 같은 지점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자기소개서에 여러 가지 우수성이 있다 하더라도 교과 성적이 우수성에서 다소 밀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대나 광운대 같은 경우는 이 자소서로 통했던 거죠. 자소서의 내용을 보면 야구를 통해서 물리를 알다. 이 학생이 여학생이거든요. 여학생인데 이제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롯데자이언츠 연고지에 살다가 서울로 전학을 오고 나서 중계방송으로 야구를 보다 보니 현장에 보는 야구와 달리 선수들이 몸동작 하나하나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수가 야구공을 직구로 던질 때와 변화구를 던질 때 왜 공의 속도가 달라지는지 궁금했습니다. 과학동화 잡지를 읽고 이 현상이 유체의 법칙증에 마그누스의 힘의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단순히 선수의 고된 연습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물리법칙이 적용되고 알자 야구 경기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칙을 찾아내게 되었다. 그리하여 야구의 세계를 넘어서서 물리의 법칙을 직접 보며 결과의 값을 밝혀보고자 결심을 하게 되어졌다. 라고 했죠. 내용의 소재 자체가 독창성이 있죠. 그리고 단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야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결국 학교에서 배우는 물리라는 과목으로 연결이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물리에 대한 더 커다란 호기심과 관심으로 연결을 시키시는데, 일단 소재 자체가 상당히 신선할 뿐만 아니라 사실성, 이 학생이 실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경험하면서 실제 본인이 생각했었던 부분들을 적었구나라고 하는 점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학생의 고등학교의 과정에서의 경험이라든가 본인의 진로 희망이라든가 본인의 관심 분야 또는 물리에 대한 흥미, 이런 부분들이 아주 사실적으로 잘 묘사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내용적으로 봤었을 때는. 자, 이를테면 타점 기록기 실기에서 공을 연직으로 던졌을 때 중력 가속도의 값이 달라지는 이유와 단진자 운전으로 실제 측정하는 주기가 공식화되는 이유가 각각 공기 저항과 마찰력이라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왜 이상적인 실험 결과가 나올 수 없는지에 대해서 고찰하며 오차를 줄이기 위해 중력의 영향을 최대한 덜 받는 옥상에서 실험을 하고 마찰을 줄이려고 유리판을 썼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 구성 자체가 상당히 구성이 잘 되어져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 단지 단점이라고 한다면 1번 문항은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직접적인 학업의 내용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아마 교과 성적에 있어서 본인이 장점이 아니라 교과 성적이 약간 단점이다 보니까 어디에 초점을 많이 뒀다? 지원 학과에 대한 적합성에 대해서, 적합성을 강조하는데 초점을 많이 두고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자소서들은 참 훌륭한 자소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민대나 광운대에 동시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소개서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다 드렸고요. 자소서를 우리가 쓸 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냥 대학 결정하고 그냥 쓰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첫 번째는 먼저 대학 결정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컨설팅을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분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대학과 학과 결정되고 그 전형에서 진행하는 면접의 이용과 자기소개서 어떻게 활용이 되어지는 부분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자소서를 어떻게 구성하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결국 자기소개서는 6개를 원서를 쓸 때 하나를 기본으로 쓰고 4번 문장을 하나씩 바꿔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결국은 지원 대학마다 자소서의 형태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아까 여기서 봤었던 경우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이런 학생들, 한림대학교는 붙었지만 실제 고려대학교나 카톨릭 관동대나 이런 전남대학교에 떨어지는 이유들. 또 이 학생도 마찬가지죠. 서울대 직위는 붙었지만 연세대나 가천대나 한양대에 불합격하는 이유들. 또 이 학생도 마찬가지로 서울대는 붙었지만 연세대나 고려대에 불합격하는 이유들. 이런 불합격하는 이유들은 이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불합격하는 이유들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원 대학의 전형과 자기소의 활용에 맞게끔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학교가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냐, 아니면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냐, 면접에서 학업 능력을 많이 평가하느냐, 아니면 인성을 평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들을 꼭 고려하시면 우리가 효과적인 자소서 쓸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생각하면 자소서가 훨씬 어려워지죠. 자, 하이퍼리뷰에서는 자기소개서, 하이퍼리뷰 홈페이지에 가면 자기소개서 합격생 자소서 열람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합격생 자기소개서는 우리나라 넘버1이라고 말씀할 수 있죠. 가장 퀄리티 있는 자소서를 홈페이지에서 다 열람하실 수 있고, 합격생 자소서를 봐야 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왜? 첫 번째는 소재 선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쓴 자소서가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느냐를 판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소서를 쓰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첨삭을 받으시는 거죠. 저희 하이퍼리뷰에 가면 온라인 첨삭, 홈페이지에서 바로 대학생 멘토나 선생님한테 첨삭을 받을 수 있는 첨삭도 있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첨삭이라고 하는 거는 학생이 자소서를 쓰고 난 다음에 그걸 이제 제가 먼저 입시 컨설턴트 입장에서 자소서의 설계 구조를 먼저 짭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지원 대학에 따라서 자소서의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설계 구조를 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자소 첨삭 선생님을 배정을 해서 첨삭 과정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 첨삭을 진행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학생이 쓴 자소서를 선생님이나 자소 첨삭 선생님이 바로 첨삭하는 과정들은 사실상 그거는 첨삭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첨삭의 중간 과정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입시적인 요소가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렸었던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자소서를 구성하시고, 또 실제 합격했었던 학생들의 자소서도 분석하시고, 또 자소서에 대해서 평가 분석을 받으시게 된다면 훌륭한 자소서가 나오고, 아까 봤던 것처럼 한 학교는 붙고 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학교에 동시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을 갖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